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정말 긴 연휴였죠.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리게 시작됩니다. 어제는 정말 너무나 날씨가 좋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연휴 동안에 약 3일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한 800km 정도 자전거를 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한 이틀간 한 500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약간 좀 뻐근하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사실은 서울 부산 1000km 왕복 타임 어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 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서 몸을 좀 만드느라고 이번 연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휴에 어떤 행사와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 후반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 목요일쯤에 뭔가 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시초가가 괜찮았죠. 그러나 그 셧다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시장이 좋다 말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이 이제 연휴로 쉬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첫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4분기 10월 달에 첫 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S&P 500은 0.01%, 그러니까 0.34포인트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4288을 기록을 했고, 다우는 0.22% 하락 33,433, 나스닥은 0.67% 올랐습니다. 13,307을 기록을 했고요. 러셀 2000은 말입니다, 1.73%나 하락을 했습니다. 1754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2% 상승했습니다. 0.42% 상승한 데는 엔비디아의 약 3% 가까운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로부터 강력 매수 추천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오늘 장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장 한마디: 멈추지 않는 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 약세.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다. 네, 금리 얘기고요. 달러 이야기입니다.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독일마을 분들이 이름 져준 채권 없는 채권왕, 그 이제 타이틀을 반납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상상 외로 금리가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좀 느슨하게 꾸준히 오른다면은 그러려니 했는데 굉장히 빨리 올랐고, 핵심적인 원인은 뭡니까? 네, 점도표에서 찍혔던 24년도 5.1%, 그리고 이것이 연준 인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연준의 강성의 그 모습들이 매파뿐만 아니라 비둘기파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내년도 5.1%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을 안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채권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 당황했던 흐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달러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상대적 강세도 거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셧다운에 대한 공포는 일단 사라졌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것 치고는 많이 못 올랐죠. 주식시장 뭐 기술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곧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셧다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임시 예산안이 통과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45일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매달 미국의 예산안 가지고 골치를 썩힐 일이 생겼습니다. 11월 중순에 또다시 이 임시 예산안이 끝나면 셧다운 공포가 다시 밀려올 것이다. 물론 이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약하겠죠. 벌써 이미 연방 예산, 그 연방 정부 폐쇄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은 덜 할 겁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고,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뭐 이런 미국에 대해서 좋게 볼 리는 없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좀 삭감을 했는데요. 다른 예산안들은 기존안 정도 수준에서 증액을 못하도록 막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통과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 의원들한테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90표나 반대표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불협화음이 계속 있어질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 예산은 증액은 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과됐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2년간 우리가 봐왔던 미국 경기는 무언가요? 미국 경기는 약했나요? 강했나요? 자, 올해 들어와서 중반 이후에 확연하게 깨달았던 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틀렸던 결정적인 이유,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죽지 않은 그 핵심적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독일마을에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퍼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은 데는 결국 예산을 많이 받았고 그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무슨 말이냐?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미국 그 실물 경기에 돈을 쏟아붓는 주체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유럽이나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 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유되는 건 또 어떤 것이 되겠죠?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 연준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금리 상황들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점도 또 더불어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이제는 시장이 이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또 정리해보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슬슬 발생해요. 달러 강세, 채권 약세, 즉 채권 금리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금리가 많이 상승했냐면 5년물 이상, 5년, 10년, 그리고 30년물은 조금 덜 하긴 합니다만 다 10bp 이상 올랐습니다. 30년물은 그보다는 좀 못 올랐습니다만 5년물, 10년물 모두 10bp 이상 올랐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경기가 악화될 것이다라고 봤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골 때리는 상황이 왔는데, 예전에 한 100bp 정도, 1% 정도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40bp대로 떨어졌습니다. 0.4% 포인트 정도밖에 금리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 낮아졌기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10년물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들이 생기는데, 지금 10년물이 이제 4.6을 뚫어서 4.7 근처까지 가 있고요. 5%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미국 기업들과 가계의 어떤 유동성 상황에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미국 경기는 이 금리 상황만 보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잘 버텨나가죠. 물론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뭐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지수상에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스닥 지수는 올랐죠. 나스닥 지수의 주요한 흐름들은 빅7이 가지고 있습니다. 빅7 흐름들은 그냥 쏘쏘하다라는 거고, 오늘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금리가 오르나 안 오르나 어떻습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돈을 잘 법니다. 쉽게 얘기해. 돈을 잘 벌고 현금 흐름이 계속 나와요. 예. 그리고 대출을 갚을 수도 있는 여력이 있고, 뭐 대출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뭐 별반 상관없다. 자, 그런데 돈을 빌려서 이자 돈을 내는 그런 집단들 중에서 영업이익 창출이 조금 겨우겨우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영업이익률 10%야. 영업이익률 10% 하는데, 자,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하는 이 상황이면 그 사람들이 빌린 은행돈 이자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근데 6, 7% 그냥 나오겠죠. 그렇죠? 왜? 모기지 금리가 7.4%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 7%는 그냥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남는 돈이 있습니까? 네, 3%, 4%밖에 마진이 안 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업이익률 3%, 4% 되면 이것 가고 저것 가고 하면 순이익단에서는 얼마가 남아? 별로 안 남죠. 자, 이 현상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중소형
사들한테서 나타나고 있죠.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1%대 중반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어? 우리 한국 주식시장 연초 이후 올랐잖아요. 작년 10월이 최악이었고, 작년 10월 최악에서 겨우 100포인트 밖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러셀 2000. 작년 10월 최저점이 1641이었는데요. 현재 1754포인트입니다. 겨우 110포인트 더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이런 작은 기업들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의 이러한 행동은 한계 기업들과 그 작은 기업들과 그다음에 그 은행 이자 돈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거고, 결국은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미국 경기는 이제 꺾여 나가는데 작은 기업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꺾여 나갈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상황은 결국 미국 정부가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과 미국 연준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 높은 금리 상황이 서로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고도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 쪽으로 추가 기우느냐 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연준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 쉽게 꺾이지 않고 고용이 살아있다면 연준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태도는 이것 봐라. 아니, 경기가 계속 세네. 고용이 계속 세네. 돈을 계속 쏟아붓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11월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 25%까지 올라왔어요. 11월 아니래도 12월 달이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바뀌겠죠. 이게 소위 말해서 채권 시장과의 순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렇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자극이 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들의 발언은 반반인 걸 봐서는 11월에는 역시나 뭐 동결이고요.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마치 이런 거죠. 흔들흔들 하는 거야. 금리 올린다. 우리는 금리 한번 올릴 수 있다. 경제 지표 봐라. 고용 봐라. 금리 못 올리겠니? 우리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아주 훌륭한 무기를 성공적으로 장착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야.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하니까 정말 올릴 수 있어?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높은 금리는 중소형 기업들한테 타격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관계자,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연준은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은 매우 강한 노동 여건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고용이 좋은 것을 원한다. 근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미셸 버만 연준 이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계속 예상되고 있다. 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흔들. 봐봐, 금리 올리지, 금리 올리지. 네.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여기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인데요. 연준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 혹은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이 얼마나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관계자인데 빌 에크먼이 금리 높아질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 꽤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었죠. 채권에 쇼패팅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팔았나? 자기 그 채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마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럼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대목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말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지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대단한 거다. 저도 조금 이렇게 되면은 제 말을 막 사람들이 인용해서 쓰겠네.
아유, 한번 어쨌든 뭐 네,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기업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3 분기 차량 인도량이 바로 나왔고요. 435 059 대 차량 인도했습니다. 2 분기보다 줄였어요. 2 분기 46만 6천 대니까 약 한 3만 1천 대 정도 줄였고, 예상도 42만 6만 대는 될 거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인도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건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아마도 주식을 잘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음 아마 3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익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때쯤에 아마 사이버 트럭 본격 출시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실적이 진짜로 꺾이더라도 원래는 실망 매물로 사람들이 물건을 주식을 던져야 되는데 '어 그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이버 트럭?'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선 굉장히 먹히죠. 왜냐하면 미국의 1 위부터 10 위까지의 자동차 순위, 판매 순위를 보면 대부분 다 트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해외는 안 팔려요. 특별히 한국 시장 안 팔립니다. 그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면 옆사람 문 못 열어요. 그리고 이거는 얘는 안 찍히는데 옆 차 막 다 찍히지. 개욕 먹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살 수 있어요. 저는 뭐 괜찮아. 주차하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까?' 근데 뭐 필요 없죠 뭐. 제가 그걸 몰고 서울 시내 어우 그 지하 주차장 좁은데 어우 좀 힘들 것 같아. 네, 어쨌든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면 내일 아침 실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연락을 말씀을 드릴 대목인데요. 한국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가 막히죠. 9월 딱 하면 10월 달에 딱 바로 나와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의 수출 감소폭이 확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는 음 그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전월 대비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95억 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화는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1,355 원까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무려 107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올 들어 가장 최고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07년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은 ISM 제조업과 S&P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47.6에서 49.0으로 50이 기준점이에요.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제조업 지수는 47.9에서 49.8로 많이 올랐습니다. 고용지수는요, 48.5에서 51.2로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고요. 신규 주문은 46.8에서 49.2로 이것도 확장 바로 밑수준까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물가 지수는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활동성 지수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즉 미국 경기 살아있네. 네. 그냥 살아있네. 자, 이러면 연준은 계속 압박을 할 거네. 그러니까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겠죠. 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새로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반도체가 드디어 전월 대비 확연한 반등세를, 전년 대비로는 안 되지만 전월 대비로는 확연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덕분에 한국의 경상수지자는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실시간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저희 이렇게 아껴주시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논란이 많은 한문도 교수님과의 대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니냐. 어떤 분이 댓글에 "각도기님 몸 조심하세요." 아, 무슨 말인지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은 부동산을 건드렸다가는 무사하지 않죠. 네. 근데 금융적으로만 저는 접근하겠습니다. 가격은 잘 모르겠고 금융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게 분명히 맞으니까. 한문도 교수님과의 대담에서 사실은 한 20분 날아갔습니다. 도저히 방송에 실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날렸고,
그다음에 한 얘기 정도까지는 본인이 싫으셔도 되겠다고 해서 싫었는데 쪼끔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다음 이번 주말 돌아오는 주말이나 한글날 때 여러분 만나게 될 최상욱 대표와의 면담을 대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상욱 대표에게 물어볼게요. 그쪽이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가격이 얼마 올라 내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 안 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데일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보증업체의 대손 충당이 6조 원이에요. 22년 기준으로. 그런데 23 년도에 당연히 훨씬 더 늘었을 걸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본금 규모 대비 대손 충당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자산은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뭐 별로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손 충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너무나 지나치게 빠릅니다. 22 년도도 빨랐는데 아마 23 년도도 모르긴 몰라도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접했던 뉴스를 감안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제 블랙 스완 아니지. 회색 코뿔소 정도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회색 코뿔소 수준이 코뿔소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잘못되면 한국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아닙니다. 몇 년 걸릴 거고요. 그다음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강력한 국가 조달 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주택 채권 발행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스템 리스크라고 말씀드리냐면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지면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그 신용도를 가진 국가와 기축을 가진 국가는 괜찮지만 한국은 쪼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달러채 발행을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원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일본처럼. 안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관련된 게 궁금하시면 한문도 교수님과의 대담을 왜 저런 얘기를 각도에 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면. 근데 인제 이게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 1-2년 뭐 당장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쪼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내년 총선 이후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예. 총선까지는 문제 없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빌겠고요. 어 네. 내일 여러분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 이 시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